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1991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엑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테이저건으로 유명하죠. 원래 회사의 이름은 테이저 인터내셔널이었지만 2017년 이 엑슨으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이 비살상용 전기총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떤지 완벽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합니다. 이 기업은 테이저건과 바디캠 같은 하드웨어 생산에 이런 제품들의 사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료를 수집해주는 클라우딩과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엑슨이 추구하는 목표를 간단하게 볼까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번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이제 그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중 하나로 이 엑선이 이제 소개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엑슨은 총 이제 세 가지의 기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살상성입니다. 살상 용도로 쓰여지는 총알이 아닌 이 테이저건을 통해 그동안 약 이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이 지켜졌다고 합니다. 또 현재 미국은 총기 사용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블루웨이브로 이 테이저건의 역할과 이 전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이제 많은 미국의 이제 경찰서들과 이제 사법기관들이 이 테이저건을 많이 도입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회 혼란을 줄이는 것인데 이 테이저건과 바디캠의 존재만으로 폭력성이 약 88% 준다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많은 분열이 있고 폭력적인 모습이 고조되고 있죠. 아시안 증오 현상도 보여지며 묻지마 폭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호신용으로 또 이제 많이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일반인의 테이저건 소유는 합법이니까요. 세 번째는 더 효과적이고 공평한 법 집행 시스템 구축입니다. 바디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녹화되는 범죄 및 구속 현장을 통해 경찰의 과잉 진압 등도 예방되고 사법기관의 시스템을 보조해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그런 걸로 통해서 미국 이제 경찰들의 과잉 진압 사건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이제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또 수혜를 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엑슨의 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슨은 창립 시작부터 2010년까지는 단순히 테이저건을 생산하는 하드웨어 기관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바디캠과 차량캠으로 사업을 진화시켜왔고 이런 자료들을 동사가 운영하는 에비던스닷컴으로 전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선포하며 공급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클라우딩으로 연결시키며 고객에게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인 클라우딩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 현재 동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제품은 이 클라우딩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액션캠, 스마트 글래스 등을 통해 진압 과정이 실시간으로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고 신원을 확인할 때도 더 이상 번거로운 조치가 필요 없이 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여 클라우딩 상태에서 바로 정보 확인이 손쉽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진압 관련한 전략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엑스는 클라우딩 베이스로 이렇게 AR, VR 즉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경찰들의 이런 실전 업무 능력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저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75만 개 이상의 테이저건이 공급되었고 미국 전체에서는 약 18,000개의 경찰서 중 17,000곳 이상이 테이저건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독점 기업이기도 하죠. 덕분에 매출은 매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6% 정도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고 클라우딩 노란색인 이 클라우딩 사업의 경우 이렇게 매출이 63%씩 증가하면서 무시무시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부분의 반복적인 매출입니다.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이제 반복되는 매출은 지난 3년간 매년 이제 59%가량씩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의 71%가량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었습니다. 이 이제 비율은 점점 더 해가 갈수록 늘어나겠죠. 즉 단순히 테이저건 한 개를 팔고 다음 제품을 팔 때까지 매출 발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엑슨이 제공하는 이 클라우딩 서비스는 1년 365일 내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구독형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 발생 기간에 대한 이해가 뭐 쉽게 되실 겁니다. 보통 이 동사에 따르면 보통 테이저건은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바디캠과 같은 센서 제품은 2년 반마다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즉 경찰서 하나당 이러한 매출 주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에 의존하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렇게 중간 매출 공백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품 교체 주기를 떠나서 이런 고정적인 소프트웨어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X는 동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이 앞으로 270억 불 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0%의 매출은 주로 정부를 포함한 사법기관에서 발생하고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이런 시장들도 약 15%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품별로 본다면 앞으로 이 바디캠과 BWC랑 DM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죠. 이 바디캠과 클라우딩 서비스의 시장은 110억 불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네요. 다양한 제품들에도 이렇게 수요가 이제 크게 폭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보신 AR과 VR의 시장도 눈에 띄죠. 이것도 거의 20억 불 가량의 시장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X의 매출을 사업부별 그리고 제품별로 다시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크게 두 가지의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로 테이저 사업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부입니다. 테이저 사업부는 주로 테이저건과 또 이제 총알 개념인 일회용 카트리지 판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저 모델 7의 테이저 7의 이 매출이 670%가량 증가하였는데 비즈니스 특성상 신모델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존의 모델들이 교체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보시면 기존 제품들의 매출은 감소했죠. 그리고 이 카트리지 매출을 보시면 매년 엑슨 전체 매출의 16%가량을 담당하는 등 소모성 제품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효자 섹션이기도 하죠.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이제 에비던스닷컴과 클라우딩 서비스를 포함하여 바디캠, 차량캠, 테이저캠 등등과 같은 다른 센서 매출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클라우딩 매출이 전체 매출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전체 매출의 40%가량에서 47%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이제 매출 구조가 변화된 매출 구조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더 이상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이제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전체 매출의 이제 84%가량이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엑스는 최근 전 세계 네트워크 공급망을 통해 해외 매출을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영국 내무부에서 영국 경찰의 테이저 7 사용을 허가받았으며 바디캠 제품들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 이제 판매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우방국을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면 매출의 성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엑슨의 지분 구조를 볼게요. 현재 기관 보유 물량이 81.9% 수준으로 굉장히 높으며 탑5의 탑5의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이렇게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즉 글로벌 항상 나오는 글로벌 3대장들이 탑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탑5에 내부자들 물량이 없는 것도 눈에 띄네요.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인사이더들은 보유한 물량을 계속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압도적인 매도 물량은 그래도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엑슨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출은 전년 대비 26%가량 증가한 모습이지만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은 61%에서 57%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대비 판관비는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한 이제 40%를 증가했고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또한 소폭 상승한 1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6%에서 마이너스 1%로 영업 적자 상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업 외 이익인 이렇게 영업 외 활동에서 80만 불, 즉 매출의 2%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순이익률은 0.1%를 기록하는 등 간당간당하게 흑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870만 불가량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자 수익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원가와 영업 비용이 상승하면서 영업 이익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어떠한 이유였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직원 보상금, 즉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때문이었습니다. 매출 원가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서 전년 대비 직원 보상액은 258%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 항목들을 하나씩 볼게요. 좌측은 판매 관리비, 우측은 연구 개발비입니다. 좌측부터 먼저 보시면 이 판매 관리비를 구성하는 비용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 마케팅 관련 비중이 49% 증가했는데 이건 굉장히 훌륭해요. 좋죠? 하지만 보시면 위에 직원 보상금이 366%나 증가하였습니다. 우측을 보셔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도 같이 증가했지만 이 관련 직원들의 보상 금액이 103% 정도 증가했습니다. 즉 전년 대비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한 것은 단순히 직원 보상 비중이 커지면서 발생한 수익률 악화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 이 회사는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비용들은 실제 현금 흐름과는 영향이 없는 비용들이고요.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고 직원들끼리 이렇게 파티를 벌리고 있는 점은 걱정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연구개발과 같은 미래 먹거리 개발이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케팅 비용에 투자하길 바라지 이런 직원들의 복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다음은 대차 대조표입니다. 엑슨의 현금성 자산이 전년 대비 50%가량 감소했는데 금액으로는 17만 불가량입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이 단기 투자 자산으로 17만 불가량이 증가한 모습이 보이시죠?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대부분의 돈을 본드마켓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자 수익은 이 본드마켓 투자로부터 받은 돈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그러니까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수익이고요. 다음으로는 컨트랙 어셋, 그러니까 즉 선수주로 인해 자산이 3배 정도 이거에 대한 자산이 3배 정도 증가되는데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받은 거죠. 또 그래서 유동자산의 비율을 보면 전체 자산 중에 73%가량이 유동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기적 재무 건전성은 이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위에 단기 투자 자산뿐만 아니라 여기 장기 투자 자산도 금액이 45,000불 정도 아니죠. 4,500만 불, 죄송해요. 4,500만 불 정도 올랐는데, 네, 이것도 본드 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은, 전년 대비 17%가량이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선주수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의 증가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부채 쪽을 보면 매입 채무가 약 68%가량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 규모로 보면 합당한 수준이고, 이 매입 채무를 통해 앞으로 재고 자산이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유동부채는 18% 정도 증가하였고 유동 비율은 316%로 굉장히 훌륭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의 이제 구성을 보아도 탄탄한 자산들로 존재하였고요. 유동 비율 다들 아시죠?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할 돈이 이제 갖고 있는 돈보다 적으면 위험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3배가 된다는 거죠. 1년 내로 현금화가 될 자산이 1년 내로 갚아야 될 돈보다 3배가 많다는 뜻입니다. 또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35%가량인데 다른 대출과 같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로부터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이제 흑자로 누적 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약 1억 7천만 불가량의 이익 잉여금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 현금 흐름표라 생각해요. 언제나 그렇듯 손익계산서의 순수익으로부터 현금 흐름표는 이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시작하고요. 여기서 무형, 유형 이제 자산들의 감가상각들이 애드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서 비용 처리된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과는 무관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직원 보상금인데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전체 매출 대비 이 스톡 옵션의 비중이 전년도 5%에서 15%로 약 10%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계산하면 이 비용으로만으로도 수익률이 크게 나빠진 거죠. 현금 흐름과는 상관없는 비용이요. 아래를 보시면 매출 채권으로부터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외상값을 계속해서 잘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정부와 관련된 이제 계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매출 채권은 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얘네들은.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프리페이드 익스펜스가 존재했는데 공시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선지급 비용은 엑슨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 클라우드 데이터 비용이라고 하니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데요. 6,500만 불 증가하였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분명 손익계산서에서 이번 순이익률은 전년도 7%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0.1%를 기록했잖아요. 순수익도 크게 줄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실제 현금 흐름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즉 이거 뭐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현금 흐름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도 장단점으로 나누어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또 그럼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실제로 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작년도 대비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음은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약 3억 5천만 불 가량의 투자 상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위에 밸런스시트과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되었죠. 아래 보시면 구입한 투자 상품들을 또 팔며 현금을 획득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뭐 기업 그러니까 영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산들도 어느 정도 소액 구입을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투자 활동이 기업의 영업 활동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투자 활동이었습니다. 뭐 본드 같은 거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아시다시피 기업이 남는 현금을 일정 부분 이제 투자성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이 영업 활동 외적인 투자 활동에서 버는 돈에 이제 재미를 느끼는 순간 영업이 휘청거릴 수 있어야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엑슨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무 활동은 이제 거의 없었는데 2018년도에 뭐 유상증자를 한 기록이 있는 등 앞으로도 어느 정도 뭐 유상증자 가능성이 존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자 회사가 아니라서 뭐 자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보유 현금도 1억 7천만 불로 뭐 훌륭한 수준입니다. 시장은 엑슨의 매출 성장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인 2022년까지 약 8억 8천만 불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2년 뒤에는 이제 약 10억 불의 매출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매출의 거의 2배 가량이 증가하는 수치예요. 즉 이제 3년 내로 2년 내로 3년 내로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거죠. 또 미국과 국제 시장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엑슨의 사업 영역은 확대되고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엑슨의 최근 차트와 제가 자주 보는 보조 지표인 PSI와 PSR 지표를 이제 보겠습니다. RSI 죄송해요. RSI와 PSR입니다. 엑슨은 그동안 이 60에서 네, 이제 100불 사이에서 120불 라인 이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올해 선거가 끝나고 급등한 뒤 이렇게 급등한 뒤 선거 때였죠. 딱 이렇게 급등한 뒤 최고 이제 210불까지 뭐 찍은 기록이 있죠. 근데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엑슨 또한 뭐 고점 대비 약 30%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RSI를 보시면 엑스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RSI 박스권에서 노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듯 저는 뭐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구매를 할 때는 이 RSI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현재 엑슨의 경우 RSI가 42 수준으로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하기에는 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처로 엑슨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씩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채권율의 상승이고 또 경기 안정화로 인한 뭐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는다는 점인데 엑슨의 경우 아까 위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했듯 외부 차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즉 애초에 저금리 레버리지 효과로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자체 영업 활동만으로 충분히 현금 흐름이 좋았어요. 뭐 한번 중간 유상증자를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클라우딩 사업 덕분에 클라우딩 사업 덕분에 매출의 기복도 많이 줄었고요. 현재 PSR은 이제 13.5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뭐 시킹 알파를 포함해 다양한 분석 기관에서 예상하는 엑슨의 매출이 달성한다면은 뭐 내년까지 뭐 PSR이 뭐 10 이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룸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도 성장 모멘텀이 있었기에 실제로 가장 높게 올랐을 때는 뭐 PSR의 거의 20배 수준까지 올라갔던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아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니 혹시라도 오늘 설명드렸던 이 이제 기업에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구해보시고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